파묘가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뵙는 날이었죠. 굉음과 함께 관뚜껑이 열리고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골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이상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녹슨 깡통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낯선 여자의 사진. 그걸 본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한마디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2010년 2월의 어느 날, 그날은 유독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옷깃을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78배 노구인 어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망부석처럼 굳은 채 인부들이 곡괭이질을 하는 붉은 황토 흙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계셨죠. 그 눈빛은 떠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애틋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다 죽어서까지 속을 썩인다는 지독한 증오와 회한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너무 찹니다. 차에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이러다 병나십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어머니는 거칠게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아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살아서는 노름에 미쳐 집구석을 말아먹더니 죽어서는 묘자리가 안 좋다며 자식 앞길을 막아? 지독한 양반이야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이장은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제가 하던 사업이 연거푸 부도가 나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어머니는 이게 다 아버지 묘를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동네 직원이 아버지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고 한마디 하자 어머니는 당장 파묘해서 화장해 버리자고 길길이 날뛰셨으니까요. 평생 술과 노름에 빠져 처자식을 등한시했던 아버지였기에 어머니의 그런 원망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뒷모습과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부르시던 구슬픈 노랫가락뿐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 아버지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노래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에 울려 퍼지곤 했죠. 어머니는 그 노랫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는 척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그 모습은 너무나 처량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성실하지 못할까? 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야만 직성이 풀릴까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저는 슬픔보다는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화가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도 그 질긴 악연은 끊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상주님, 땅이 얼어서 작업이 쉽지가 않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작업 반장님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는 곡괭이를 튕겨낼 정도로 단단했고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땅을 찍어 눌러도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며 버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인부들은 애군을 쫓는다며 마른 쑥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쑥 냄새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코끝을 찔렀고 그 냄새는 묘하게도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싸구려 막걸리 냄새와 섞여 비릿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맡아지자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굴착기 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관이 보입니다. 인부들의 외침에 저와 어머니는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검게 변해버린 목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악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쁜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처자식 굶겨놓고 혼자 편하게 누워있으니 좋더냐? 내 청춘 물어내라. 내 인생 돌려내. 어머니의 절규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제 가시는 길입니다. 마지막인데 좋게 보내드려야죠. 좋게? 내가 미쳤나? 나는 저 인간 뼈가 가루가 되는 꼴을 봐야겠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셨고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인부들도 멈칫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 뚜껑을 열기 위해 못을 뽑던 인부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 뚜껑 틈새에 뭐가 끼어 있는데요? 작업 반장님이 다가가 흙을 털어내더니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상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고인이 평소에 아끼시던 물건입니까? 관 속에 이런 걸 같이 묻으셨네요?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가슴 부근, 심장이 있었을 그 자리에 흙투성이가 된 네모난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칠이 다 벗겨지고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사탕 깡통이었습니다. 어릴 적 구멍가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촌스러운 그림이 그려진 양철 깡통이었죠. 이게 뭐지? 아버지가 사탕을 좋아하셨던가? 제가 의아해하며 깡통을 집어들자 묵직하면서도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깡통은 그냥 닫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뚜껑 틈새를 촛농으로 메우고 그 위에 검은 절연 테이프를 칭칭 감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기름종이로 한 번 더 싸서 비닐끈으로 묶어놓기까지 했더군요. 마치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누군가 훔쳐갈까봐 꽁꽁 숨겨놓은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도 그 기이한 깡통을 보시더니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민수야, 그거 뭐냐? 저 인간이 저승 가서 노름하려고 숨겨둔 돈뭉치 아니냐? 아니면 어디서 훔친 폐물이라도 넣어놨나? 어머니의 말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죽어서까지 저렇게 애지중지 품고 간 것이라면 분명 예사 물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혹시 정말 아버지가 우리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나 땅 문서 같은 게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감도 스쳤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버린 테이프는 끈적하게 눌어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손톱에 흙이 끼는 것도 잊은 채 깡통과 씨름을 했습니다. 마침내 테이프가 다 제거되고 녹슨 뚜껑을 힘주어 비틀자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깡통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깡통 안에서 묘한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박하사탕의 알싸한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키며 깡통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도 금덩이도 없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기름종이에 쌓인 손바닥만한 뭉치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추며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한꺼풀씩 벗겨냈습니다.
종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벗겨졌고 그 안에서 빳빳하게 코팅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테두리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비닐 코팅 덕분에 사진 속 인물은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저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자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쌍꺼풀 없는 눈매, 그리고 입가에 살짝 패인 보조개가 참으로 단아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크고 시원시원한 호거령 미인이셨으니까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술에 취해 밖으로만 나돌았던 이유, 어머니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이유가 어쩌면 이 여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어서도 가슴에 품고 갈 만큼 사랑했던, 우리가 몰랐던 숨겨둔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보신다면 어떤 사단이 날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사진을 얼른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 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잡동사니예요. 하지만 눈치 빠른 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리 내놔라. 네가 뭘 숨기냐? 저 인간이 뭘 숨겨놨는지 내가 봐야겠다. 어머니는 늙은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제 손을 낚아채셨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사진을 빼앗기고 말았고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진을 눈앞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회색빛 하늘 아래 어머니의 시선이 그 작은 흑백 사진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어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단순한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극도의 공포와 경악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실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묻자 어머니는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언니야, 명자 언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라니요. 어머니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외동딸이라고 하셨고 전쟁통에 가족을 다 잃어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무덤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낯선 여자의 사진을 보고 언니라니 도무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어붙은 흙바닥을 맨손으로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와 여기 있노? 죽은 명자 언니가 와 네 품속에 있노 말이다. 어머니의 절규는 산속의 정막을 깨고 메아리 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죽어서도 언니 찾아갔나? 나는 껍데기였나? 평생 나를 속이고 기만했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을 향해 흙을 한 줌 집어 던지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아내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6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거대한 비밀과 마주한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인부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혼절하고 마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반장님,
빨리 차 좀 대주세요. 저는 축 늘어진 어머니를 업고 산비탈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진눈깨비가 굵은 눈발로 변해 제 얼굴을 때렸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와 제 거친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처형이 될 뻔한, 아니 어머니의 언니 사진을 가슴에 품고 묻혔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평생 언니의 존재를 숨기고 사셨던 걸까요? 녹슨 깡통 속에서 나온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나 내뱉은 저주는 단순한 불륜이나 배신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하고도 슬픈 비극의 서막이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뒤 저는 앰뷸런스를 타고 읍내에 있는 병원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라고 진단하셨고 안정을 취하면 곧 깨어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아까 그 녹슨 깡통에서 꺼낸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허벅지를 데울 듯이 화끈거리는 그 사진의 정체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언니라니요. 평생 외동딸로 알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깊은 관계였던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움찔거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떠졌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다급하게 손을 잡자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돌아오면서 그 안에는 다시금 도끼와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니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려 하셨습니다. 이건 알아. 내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서 그 인간 물건 싹 다 태워버려야 된다. 주사 바늘이 빠진 자리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환자복을 적셨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부를 새도 없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구길래 이러십니까? 제 외침에 어머니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저를 쏘아보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서글퍼서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봤지? 그 사진 속의 여자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내 언니란다. 60년 전 일사후퇴 때 헤어진 네 이모란 말이다. 60년 전 그 까마득한 세월의 무게가 병실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감춰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는 1951년 1월 세상이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피란민들은 보찜을 싸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18살의 꽃다운 소녀였고 언니인 명자 이모는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아버지는 바로 명자 이모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내 짝이 아니었다. 우리 언니, 명자 언니의 정인기였지. 둘이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모른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어. 어머니의 회상 속에서 아버지와 이모는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혹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피랑길 도중 폭격이 쏟아졌고 아수라장이 된 다리 위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버지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손의 주인은 약혼녀인 명자 이모가 아니라 처제인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언니를 잃어버리고 네 아버지랑 나만 살았다. 우리는 언니를 찾으려고 며칠을 그 눈밭을 헤맸지만 언니는 끝내 보이지 않았어.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갈 곳 잃은 두 남녀는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갈 곳 없는 어머니를 여동생처럼 돌봤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결국 두 분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시대의 비극이 낳은 결과였다니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알았다. 네 아버지가 나를 여자로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평생 나를 보면서 죽은 언니를 찾고 있었던 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짙은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지독한 잠버릇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옛날 집 안방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아랫목은 장판이 까맣게 탈 정도로 뜨거웠지만 문지방이 있는 윗목은 물그릇이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겨울에도 기어코 그 추운 윗목에 이불을 깔고 주무셨습니다. 여보, 춥잖아요. 이리 내려와서 주무세요. 신혼 초에 어머니가 그렇게 권할 때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퉁명스럽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됐다. 나는 열이 많아서 뜨거운 데는 질색이다. 니나 따뜻하게 자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기를 달고 사셨고 자면서도 추워서 몸을 잔뜩 웅크리곤 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그것을 철저한 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살이 닿는 게 그렇게 싫었던 기라. 언니 대신 나랑 사는 게 끔찍해서 밤마다 그 추운 문구석에서 덜덜 떨면서 잔기라. 어머니에게 아랫목은 따뜻한 잠자리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차가운 유배지였습니다. 그리고 술만 드시면 부르던 그 노래, 비 내리는 고모령.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아버지는 그 구슬픈 가사를 읊조리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노래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잃어버린 정인, 명자 이모를 위한 진홍곡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잠꼬대는 어머니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명자야, 명자야, 어디 갔니? 옆에 누운 아내를 두고 꿈속에서 매일 밤 언니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밤을 지새우셨던 겁니다. 50년이다. 50년을 내가 대용품으로 살았다. 껍데기만 껴안고 살았어. 어머니는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치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서까지 그년 사진을 품고 가 내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년 사진을 심장 옆에 붙이고 갔단 말이가. 어머니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활화산이 되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그 차가운 등짝이 그런 의미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아버지는 평생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산 배신자였고 어머니 자신은 언니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자. 내 당장 가서
그 인간 옷가지랑 사진이랑 싹 다 태워버릴란다. 어머니는 기어이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구겨 신으셨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우리 모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왔지만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차창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지만 앙다문 입술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정말 큰 사단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 그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 유품 상자 속에 아버지가 평생 침묵으로 지켜온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지갑, 아까 경황이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 낡은 지갑 속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다는 것도 말이죠. 차는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향했고 멀리 우리 집 지붕 위로 저녁밥 짓는 연기 대신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진눈깨비를 뚫고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 시동을 끄자마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속도는 평소의 어머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요. 넘어지십니다. 제가 뒤따라 내렸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계셨습니다. 50년 넘게 사셨던 그 낡은 기와집,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집이 오늘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벌써부터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간 저는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안에 개켜져 있던 아버지의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계셨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태워 삘기다. 그년한테 갈 때 입고 가라고 해라. 어머니는 옷장 서랍을 통째로 빼내어 바닥에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끼시던 두꺼운 털실 스웨터, 명절 때나 꺼내 입으시던 회색 양복, 그리고 목이 늘어난 낡은 내복들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방 안가득 묵은 나프탈렌 냄새와 아버지 특유의 파스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지만 어머니에게는 지독한 배신의 냄새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물어뜯을 듯이 뿌리치셨습니다. 남긴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고 진짜는 무덤 속에 다 있었는데 그년 사진 품고 가는 게 그 인간 진심인데 이딴 껍데기가 무슨 소용 있나? 어머니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베개마저 집어 던지셨습니다. 내 평생 속았다. 밤마다 춥닥하면서 등 돌리고 잤던 게 내 살이 닿는 게 싫어서 그랬던 기다. 언니 생각하는데 내가 방해가 됐던 기라. 어머니의 절규 섞인 고백에 제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차가운 윗목에서 웅크리고 자던 아버지의 뒷모습. 저는 그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고집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에게는 매일 밤 확인해야 했던 처절한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어도 마음은 단 한 번도 섞이지 않았다는 그 비참함이
팔순 노모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표현이 서투셔서 그렇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셨는데요. 생각? 네 지금 생각이라 했나? 그 인간 머릿속에는 명자 언니뿐이었다. 나는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식모였고 밤에는 언니 대신 껴안는 대용품이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흔적이 제가 되어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때 제가 따로 챙겨두었던 물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가죽의 감촉.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낡은 반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은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졌고 모서리는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온 그 지갑. 아버지는 막노동판에서 일하실 때도 동네 마실을 나가실 때도 이 지갑만은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평생 지니고 다니시던 지갑이잖아요. 울음을 토해내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제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지갑을 알아보신 듯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와 니한테 있노? 제가 유품 정리하다가 챙겨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걸 평생 품고 다니셨겠어요? 저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지갑을 펼쳤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꼬릿한 땀 냄새와 섞인 아버지의 채취가 훅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갑 한쪽 면 투명한 비닐 창 속에 꽂혀 있는 사진 한 장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무덤에서 나온 언니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어머니는 18살 갓 시집 왔을 때의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긴장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새색 씨의 모습. 비닐창은 오랜 세월 아버지의 엉덩이에 깔려 누렇게 변색되고 금이 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얼굴만은 또렷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보는 곳에 누구 사진을 넣어두셨는지 보세요.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 속에 있는 건 과거였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매일 땀 흘리며 일하고 밥 사드실 때마다 열어본 건 어머니였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머니의 오해가 조금은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주 잊은 건 아니라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갑 속의 사진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거친 손끝이 사진 속 족두리를 쓴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방 안에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흥, 웃기지 마라. 어머니는 지갑을 제 손에서 낚아채더니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지갑이 바닥을 굴렀고 틈새에서 동전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까짓 게 뭐, 이게 뭐라고. 니는 이게 사랑인 줄 아나? 어머니는 악을 쓰며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이건 쇼다. 남들 보여주기용 연극이란 말이다. 사람들이 지갑 열어볼 때마다 아이고, 영호 씨는 애처간에 소리 듣고 싶어서 끼워둔 거다. 어머니,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억지? 내가 그 인간을 60년 겪었다. 그 인간은 치밀한 사람이다. 진짜 소중한 건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두고
껍데기만 남들 보라고 내놓는 위선자다. 어머니의 논리는 완고했습니다. 무덤 속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심장 옆에 묻은 언니의 사진이 진심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지갑 쪽에 꽂아둔 어머니의 사진은 위장이라는 것이었죠. 너무나 깊은 상처는 호의조차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반지마저 빼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마디가 굵어져 잘 빠지지 않는 반지를 억지로 잡아당기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것도 다 가짜다. 칠순 때 해준 이 반지도 다 죄책감 덮으려고 해준 뇌물이다. 내 이거 다 버리고 오늘 끝장을 볼 끼다. 결국 반지가 빠지자 어머니는 그것을 지갑 옆으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비키라. 마당에 가서 불 피울 끼다. 내 눈앞에서 저 인간 흔적을 싹 다 지워버려야 내가 살겠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한을 품은 여인의 도끼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려는 어머니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비키라 캤다. 네가 안 비키면 내 확 혀 깨물고 죽어 삘끼다. 어머니는 죽기 살기로 저를 밀치셨고 힘이 어찌나 센지 건장한 제가 뒤로 밀릴 정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말려줄 사람, 아니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왔던 작은 수첩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혹시나 해서 제가 챙겨두었던 손바닥만한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방 안에 가두다시피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열어라. 이놈의 새끼가 미쳤나?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워지거나 없는 번호였지만 맨 뒷장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이자 6.25 전쟁 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다던 전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김노인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어머니 안부를 묻곤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제발. 뚜. 긴 신호음 끝에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어르신. 저 영우 형님 아들 민수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민수냐?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오늘 네 아버지 이장한다 안 했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어머니가 다 태워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재수 씨가 와 그러노?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관 속에서 낯선 여자, 아니 명자 이모의 사진이 나왔다는 것. 그걸 본 어머니가 오해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유품을 태우려 한다는 것까지. 제 말을 듣던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은 뭔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민수야, 내 지금 바로 갈 꾸마. 재수씨 못하게 꽉 잡고 있어라. 네 아버지가 그 사진을 왜 가져갔는지, 그날 다리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말해주마.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마당에 불 지르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밖에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아궁이 앞 어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라이터를 켜고 계셨습니다. 치직, 치직. 바람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려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아궁이 옆에는 아버지가 평생 입으셨던 옷들과 방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지갑, 그리고 어머니가 빼 던진 금반지까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달려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지만 이미 낡은 내복 한 벌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겨울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타올랐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다 타버려라. 지긋지긋한 내 팔자도 네 아버지의 거짓말도 다 타버려라. 어머니의 눈물은 불길보다 더 뜨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발로 불을 끄려 했지만 어머니는 불타는 옷가지를 끌어안으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매캐한 연기 사이로 아버지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저 옷가지들 속에, 그리고 아직 꺼내지 못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진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가 던져버린 저 낡은 지갑 속에 사진 말고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하늘로 솟구치는 검은 연기는 마치 아버지의 긴 한숨처럼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곧 김노인이 도착하면 밝혀질 진실은 지금 어머니가 느끼는 배신감보다 훨씬 더 아프고 가슴 시린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품 상자를 들고 나오시며 소리쳤습니다. 비키라. 저 상자도 태울 끼다. 저 안에 든 것도 꼴 보기 싫다. 그 상자는 아버지가 자물쇠까지 채워 보관하던 우리 가족 누구도 열어본 적 없는 비밀 상자였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게 기름인지 물인지도 모른 채 어머니는 불길 속으로 상자를 던져 넣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떠난 자물쇠 달린 나무 상자가 포물선을 그리며 아궁이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아궁이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확 덮쳤지만 뜨겁다는 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침묵하며 지켜온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죄로 만들어버린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한 불효자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나라, 타게 놔둬라. 어머니는 불 속으로 손을 뻗는 제 허리춤을 부여잡고 늘어지셨습니다.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힘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말. 그년한테 사랑한다고 썼겠지. 내 눈으로 그 꼴은 못 본다. 다 태워라. 어머니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는 마른 장작과 아버지의 헌 옷가지들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 떨어진 나무 상자에도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표면에 칠해진 니스칠이 녹으면서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힘껏 뿌리치고 아궁이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으로 부직갱이를 쑤셔 넣어 상자를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비키라. 내 이 집구석에 미련 없다. 어머니는 기어코 다시 달려들어 저를 밀치셨고 우리는 흙바닥에 뒤엉켜 뒹굴었습니다. 그 사이 상자의 한쪽 귀퉁이가 검게 그을리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뒤로 밀쳐내고 맨손으로 불타는 상자를 잡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아, 뜨거워. 손바닥이 지지는 듯이 뜨거웠지만 저는 상자를 마당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아 불을 껐습니다. 콰직. 오래된 나무 상자는 제 발길질에 힘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꽉 차 있던 내용물들이 마당 흙바닥 위로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쏟아진 종이들을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돈다발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은 되어 보이는 낡은 편지 봉투들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노려보셨습니다. 보나 마나 그년한테 쓴 연애 편지겠지.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머니는 흩어진 편지 한 통을 집어들어 찢어버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편지 봉투에 적힌 수신인 이름을 보고는 손을 멈칫하셨습니다. 박명자.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신인은 모두 명자 이모, 즉 어머니의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꺼봐라. 내 말이 맞지. 평생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았다. 어머니는 편지를 구겨서 다시 아궁이 쪽으로 던지셨습니다. 저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들을 줍던 제 손끝에 편지 봉투 안은 다른 질감의 빳빳하고 누런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봉투에 담기지도 않은 채 상자 맨 위에 놓여 있었던 서류였습니다. 종이 귀퉁이는 불길에 살짝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지만 다행히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오래된 먹지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타자기로 친 듯한 낡은 영수증과 합의서였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80년 5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이었습니다. 30년 전이라니.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시절 동네에서 꽤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받은 논도 꽤 있었고 외양간에는 누렁이도 2마리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오셔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편네야, 내 돈 다 날렸다. 노름판에서 싹 다 털렸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고 그날 이후 우리 집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농문서는 남의 손에 넘어갔고 소들도 팔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사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하룻밤에 녹맞이기를 다 날려먹지만 않았어도 내 팔자가 이렇게 드세지는 않았을 기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죠. 저 역시 아버지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가장으로 원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노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이 합의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합의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합의금 금 3천만 원정. 3천만 원. 30년 전 3천만 원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름으로 날렸다고 했던 바로 그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준 사람, 즉 지불일란에는 아버지 김영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나 사고를 친 가해자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박진수.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수.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우리 집안에서는
금기어처럼 불리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친오빠, 저에게는 외삼촌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어릴 때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큰 사고를 내고 감옥에 갈 뻔했다가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일찍 죽은 게 너무 불쌍하다며 제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곤 했죠. 그런데 가해자 이름에 외삼촌 이름이 그리고 그 밑에 대리 변제인 매제 김영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합의서 뒷장에 클립으로 끼워져 있는 낡은 편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쓴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외삼촌이 쓴 자필 각서였습니다. 매제,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소 팔고 논 팔아서 마련해준 이 돈, 내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내 동생 순자가 이 사실을 알면 평생 오빠한테 기죽어 살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던 자네 부탁.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겠네. 정말 면목이 없네. 종이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갈 뻔한 처남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 평생 오빠를 미안해하며 살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 넣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과 원망을 혼자 뒤집어 쓰신 겁니다. 미친놈 소리 듣는 게 맘 편하다. 처가 식구 욕먹이는 것보다 내가 욕먹는 게 낫다. 어렴풋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주정뱅이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진심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흩어진 편지들을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뭐가 또 무슨 쇼를 보여줄락 하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요. 저는 어머니 앞으로 기어가다시피 다가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다가 제 손에 들린 누런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뭔데? 빈문서가 내 알 바 아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도 없이 종이를 눈앞에 가져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듯 훑어보시던 어머니의 눈이 박진수라는 이름 석자에 멈췄습니다. 오빠?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 오빠 이름이 와 여기 있노? 어머니, 아버지가 돈 날린 게 아니었어요. 30년 전 그 논마지기 판 돈. 아버지가 노름한 게 아니라 외삼촌 사고 합의금으로 내주신 거예요. 무슨 소리고 그게. 우리 오빠는 그냥 병으로 죽었다 아이가. 아니에요. 뒷장 각서 보세요. 외삼촌이 직접 쓰신 거예요. 어머니 기죽을까봐 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각서를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저 인간이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평생을 무능한 남편, 가족을 망친 도박꾼이라고 믿고 미워했는데 그 모든 게 아내인 자신과 친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듯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버텨온 50년 세월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다. 이것도 다 조작이다. 나를 속이려고 쓴 가짜다. 어머니는 합의서를 구겨버리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남편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진 말들과 저주가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기에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진실을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외삼촌 글씨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시끄럽다. 닭골 보기 싫다. 저 인간은 날 사랑한 적 없다. 이건 다 빚 갚는 심정으로 한 기라. 언니한테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돈으로 때운 기라.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 없는 속죄자로 몰아세우셨습니다. 돈은 갚아줬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언니에게 있었다고 믿고 싶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덜 비참해지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쾅! 닫혀있던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지팡이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재수 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저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 입구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헐떡이며 서 계셨습니다. 낡은 점퍼에 털모자를 쓴 백발이 성성한 노인. 바로 아버지의 전우이자 제가 아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던 김노인 어르신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에 피워진 불과 흩어진 유품들을 보고는 혀를 차시며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영우 이놈. 결국 죽어서도 바보처럼 입 다물고 갔구만.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노인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도 한통 속이지요? 저 인간이랑 짜고 나 속이려고 온 거지요? 재수씨, 정신 차리소. 영우가 어떤 놈인 줄 아요? 김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노름, 바람, 다 헛소리요. 영우 그놈이 60년 전 그 다리 위에서 무슨 선택을 했는지 재수씨는 알아야 하오. 김노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50년 묵은 침묵의 댐이 무너질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언니의 사진을 품고 갔는지, 왜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지, 그 슬프고도 잔인한 운명의 선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쥐고 있던 구겨진 합의서를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불타는 장작불 위로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져 내리고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김노인의 등장은 마치 판결을 내리러 온 재판관처럼 엄숙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장작불빛이 김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을 붉게 비췄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와 어머니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재수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영우가 죄책감 때문에 돈으로 때웠다니. 그놈 진심을 그리도 모른단 말이요. 김노인의 호통소리가 겨울바람을 가르고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김노인을 쏘아보셨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친구로 지내며 집안 속을 뒤집어 놓는데 일조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에 어머니의 시선이 고울 리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도 한패지요? 저 인간이랑 짜고 나를 바보 만들라고 온 거지요?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합의서를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뭐, 빚 갚아줬다고 그게 사랑이가? 언니 죽이고 나랑 사는 게 미안하니까 돈으로 입 마금한 거 아이가. 어머니의 논리는 철옹성처럼 견고했습니다. 5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원망은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마당으로 들어와 흙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뭉치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끈으로 묶인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이거 읽어봐라. 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울면서 쓰던 일기다. 재수씨가 글 눈이 어두우니 내가 읽어줄 수도 없고 네가 똑똑히 읽어드려라. 김노인은 흙 묻은 일기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겉표지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일기장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와 아버지의 손때 묻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중간쯤 접혀있는 페이지, 날짜는 1980년 5월 20일, 바로 합의서가 작성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였지만 꾹꾹 눌러 쓴 필체에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읽어라. 크게. 김노인의 재촉에 저는 목을 가다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흐림. 오늘 소 2마리와 논문서를 팔았다.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어머니의 시선이 슬그머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남이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감옥만은 안 가게 해달라고. 그 꼴을 보니 죽은 장인어른 생각도 나고 무엇보다 순자 얼굴이 밟혀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었다.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순자한테 사실대로 말할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다. 하지만 처남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부탁했다. 순자가 알면 평생 오빠를 원망하고 기죽어 살 거라고. 차라리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읽고 있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나쁜 놈이 되기로 했다. 처남을 범죄자로 만드느니 차라리 내가 못난 노름꾼이 되는 게 낫다. 순자가 오빠를 미워하게 하느니 나를 미워하게 하는 게 맘 편하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오늘 밤에는 술을 많이 마셔야겠다. 맨정신으로는 네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미친놈처럼 굴어도 부디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고개 숙이고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일기장의 글씨는 뒤로 갈수록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에 취해 떨리는 손으로 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쓰면서 흘린 아버지의 눈물 자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돈 다 날렸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 장독대를 깨부수고 마루의 대자로 누워 횡설수설하던 그 모습. 그 광기 어린 주정이 사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연극이었다니요.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신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것도 다 지어낸 말이다. 죽은 오빠 핑계대지 마라. 그때 김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재수씨, 언제까지 귀 막고 눈 감고 살 거요. 내가 그날 밤 영호랑 같이 술 마셨소. 김노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호 그놈이 합의금 내주고 나와서 깡소주를 병째로 들이키며 펑펑 울었소. 돈이 아까워서 운 게 아니오. 재수씨 가슴에 대못 박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죽기보다 싫어서 운 거요. 그럼 와 말 안 했는데요. 오빠가 죽었으면 이제라도 말해줘야지. 와 10년을 넘게 입 다물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악을 쓰며 되물으셨습니다. 처남이랑 약속했다 안아요.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사내 대장부가 한 번 뱉은 말을 어찌 뒤집소. 그리고 김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영호는 재수씨가 친정 식구 원망하며 사는 꼴 못 본다 했소. 자기가 욕먹고 말지 재수씨가 오빠 욕하는 건 가슴 아파서 못 본다 했소. 그게 영호요. 그게 그 곰탱이 같은 놈 사랑법이란 말이요. 어머니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평생을 원수라고 불렀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자존심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오명을 뒤집어 쓴 가짜 악역이었다는 사실. 그 무게가 어머니의 좁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어기제는 최후의 보루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지난 5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그래요. 돈은 갚아줬다 칩시다. 그건 의리고 책임감이라 칩시다. 하지만 마음은 아니지요. 어머니는 제 주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치셨습니다. 저 지갑 속에 내 사진 꽂아놓은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지요. 언니 죽이고 살아남은 게 미안해서 언니 동생인 나한테 속지 않은 심정으로 잘해준 거지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이 아닌 속죄의 틀 안에 가두려 하셨습니다. 결국 나는 명자 언니 껍데기였다. 그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언니한테 용서 빌라고 나한테 잘해준 기다. 그게 더 징그럽고 무섭다. 어머니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차라리 나쁜 놈이면 욕하고 잊으면 되는데 착한 놈이 언니 때문에 나에게 잘해준 거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는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김노인이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허허, 재수씨, 진짜 그렇게 믿소? 영우가 죄책감 때문에 재수씨랑 살았다고? 그럼 아니가. 일사후퇴 때 다리 끊어질 때 언니 손 놓치고 혼자 살아서 평생 가슴 쳤다 안 카나? 그래서 나를 거둔 거 아이가. 어머니가 쏘아붙이자 김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틀렸소. 재수씨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오. 김노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져 김노인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날 대동강 철교 위에서 내가 바로 영우 뒤에 서 있었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저와 어머니의 시선이 김노인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영우는 명자 씨 손을 놓친 게 아니오. 김노인이 저를 보며 그리고 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은 놓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요. 무슨 소리고? 다리가 폭격 맞아서 무너져 내리던 그 찰나의 순간 영우 양손에 두 여자가 매달려 있었소. 한쪽은 약혼녀 명자 씨였고 한쪽은 18살 처제였던 재수 씨였소. 어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어머니에게도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 구체적인 상황은 지워진 채 그저 언니를 잃어버렸다는 결과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었소. 다리는 기울고 사람들은 떨어지고 누군가 하나는 나야 둘 다 살 수 있는 상황이었소. 김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영우가 누굴 잡았는지 아요? 그 짧은 찰나에 그놈이 본능적으로 낚아채서 품에 안은 게 누군지 아요? 마당에는 장작 타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입을 막으셨습니다. 명자 씨가 아니었소. 영우는 재수 씨 손을 잡았소. 약혼녀가 아니라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던 순자 재수 씨 손을 꽉 쥐고 뛰었단 말이오. 김노인의 외침이 비수처럼 날아와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요? 그놈은 평생 그걸 괴로워했어.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녀를 버리고 본능적으로 처제를 택했다는 그 사실이 스스로 용서가 안 됐던 거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거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했던 이유는 언니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언니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용품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선택한 유일한 생존자였다는 사실.
그것은 어머니가 60년 동안 쌓아 올린 피의 의식의 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언니는 내보다 이뻤고 똑똑했고 그 사람 정 혼자였는데. 어머니는 부정하고 싶어 하셨지만 눈에서는 이미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영우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재수 씨가 영감 원망하면 그때 전해달라 캅디다. 김노인은 편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읽어라. 네 아버지가 그 다리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평생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다 갔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는 젖은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야말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긴 진짜 유언이자 60년 침묵을 깨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진눈깨비가 한방눈으로 바뀌어 마당에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지만 제 손에 들린 편지지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지렁이처럼 비뚤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가 마치 그날 60년 전 그 비극의 현장에서 흩날리던 눈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부정과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이 굵은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읽어라, 민수야. 재수 씨가 들어야 한다. 영우가 저승가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남긴 그 말을 이제는 들어야 한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순자에게. 첫 문장을 읽자마자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평생 야, 임마, 어이라고만 부르던 무뚝뚝한 남편이 생애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내가 먼저 간다. 니한테 평생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하고 집만 지우고 가서 미안하다. 나를 원망해도 좋다. 욕해도 좋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놈이니까. 편지는 참회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말해주고 싶었다. 네가 평생 오해하고 있는 그 사진, 그리고 60년 전 대동강 다리 위에서의 일말이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아버지는 6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1951년 1월의 겨울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웠지. 강물이 꽁꽁 얼어붙고 피란민들은 살겠다고 개미떼처럼 다리 위로 몰려들었다. 뒤에서는 중공군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다리가 끊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지. 아버지의 필체는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는 듯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한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명자 씨 손을 잡고 있었다. 너는 우리 뒤에서 내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고 있었지. 그때였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가 기우뚱하더구나. 폭격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였는지 다리가 무너져 내리던 그 찰나의 순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아버지는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다리가 기울면서 명자 씨와 너 두 사람 모두 난간 밖으로 튕겨나갔다. 나는 간신히 난간 기둥을 붙잡고 버텼지. 내 양손 쪽에 두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한쪽은 내 약혼녀였고 한쪽은 18살 처제였던 너였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언니를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 이토록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손은 두 개였지만 내 몸은 하나였다. 둘 다 끌어올릴 수는 없었다. 다리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나도 힘이 빠져서 죽을 것만 같았다. 누군가 하나는 나야만 내가 살고 남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편지를 읽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와 그녀의 어린 동생, 둘 중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잔인한 운명. 순자야, 너는 알지 모르겠다. 그때 명자 씨는 20살이었고 강단 있는 여자였다. 반면에 너는 18살이었지만 겁이 많고 여렸다. 너는 살려달라고 울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명자 씨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젓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내 몸이, 내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으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나는 명자 씨 쪽이 아니라 너를 잡았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네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네 손목을 낚아채서 끌어올렸다. 그리고 명자 씨 손을 놓았다. 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형부가 어떻게 언니를 버리노?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거짓말이다. 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사실이다. 내가 바로 뒤에서 봤다. 영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영호는 재수 씨를 살리려고 몸을 던졌다. 명자 씨는 떨어지면서도 영호를 보며 웃어줬다. 김노인의 증언이 편지 내용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순자야, 나는 그때 알았다. 내가 명자 씨를 사랑한 건 의리였고 약속이었지만 내가 본능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여자는 바로 너였다는 걸.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선택한 건 단순히 어머니가 어려서도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켜주고 싶고 살리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너를 끌어올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명자 씨는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약혼녀를 죽이고 처제를 살린 놈, 사랑을 배신하고 본능을 택한 놈.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됐다. 아버지가 평생 침묵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니를 못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선택이 사실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언니를 죽이고 살아남은 주제에 그 동생에게 널 사랑해서 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고백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차가운 물속에 있는 명자 씨한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바보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그렇다고 평생 나를 속이나. 차라리 말을 하지.
차라리 말을 하지.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남편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명자 이름을 부른 건 그리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다. 꿈속에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그 사진. 편지는 마지막으로 무덤 속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깡통 속 사진은 내가 죽어서 명자 씨를 만나면 돌려주려고 가져가는 거다. 이승에서는 너랑 살았으니 저승 가는 길에 잠시나마 명자 씨한테 사죄하고 싶어서 그래서 챙긴 거다. 그리고 마지막 줄. 아버지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자야, 내 지갑을 봐라. 내 품속에 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평생 품고 다닌 건 명자 씨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 내 진짜 사랑은 오직 박순자, 너 하나뿐이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 속에 꽂혀 있던 어머니의 사진. 어머니는 그것을 보여주기용 쇼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버지가 죄책감 속에서도 끝내 놓지 못했던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언니의 사진은 깡통에 넣어 밀봉해 두고 어머니의 사진은 지갑에 넣어 매일 만지고 보았던 아버지. 그 투박하고도 처절한 사랑법을 우리는 너무나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영우 씨, 여보. 어머니는 땅을 치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인간이 아니라 여보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네 마음을 너무 몰랐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어찌 살았노.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 살았노. 어머니는 불타다 만 아버지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평생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도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재수 씨, 이제 알겠소? 영호는 재수 씨를 대용품으로 산 게 아니오. 재수 씨가 영호의 전부였소. 그놈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재수 씨 걱정만 하다 갔소. 밤하늘에서는 눈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당의 불길 위로 떨어져 사그라들었고 어머니의 검은 머리 위에도 아버지의 타버린 옷가지 위에도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내려와 우리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태워버리려고 했던 그 장롱 깊은 곳, 우리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보자기 속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눈물의 선물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기신 게 또 있어요. 저 안방 장롱 속에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게 있다고요. 어머니는 힘없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일어서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돈도 땅 문서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우리는 김노인 어르신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아까 어머니가 난동을 부린 탓에 발 디딜 틈 없이 어수선했습니다. 바닥에는 아버지가 입던 낡은 옷들이 뱀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화분 흙이 방바닥에 흩어져 자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난장판 속에서도 어머니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로 보였던 그 물건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베개를 주워 무릎 위에 올리셨습니다. 베개에서는 아버지 특유의 묵은 머릿기름 냄새와 퀴퀴하면서도 익숙한 살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쳤었나 보다. 어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셨습니다. 김노인 어르신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재수 씨,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소. 영우 그놈도 저승에서 다 보고 있을 거요. 맘 편히 보내주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아버지의 진심이 방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가 아까 마당으로 던지려 했던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닿기 전에 제가 건져낸 덕분에 상자는 그을리기만 했을 뿐 내용물은 무사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 드리려고 챙겨두신 게 여기 또 있어요. 제가 상자를 내밀자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게 뭐고? 또 무슨 합의서가? 아니에요. 이건 약이에요. 저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지어온 위장약, 관절약, 그리고 두통약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소화불량을 달고 사셨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신다며 잠을 설치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약봉지 하나하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얀 종이 봉투 겉면에는 검은 볼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글씨가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동그라미에 선을 그어놓은 해 모양, 초승달 모양, 그리고 밥그릇에 숟가락이 꽂힌 모양. 누가 봐도 어린아이 장난 낙서처럼 서툴고 투박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고? 어머니가 약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 침침하셨잖아요. 돋보기 써도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셨고요.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약 헷갈려서 잘못 드실까봐 아버지가 밤새 하나하나 그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해 그림은 아침에 드시는 약이고 달 그림은 저녁 약이에요. 밥그릇 그림은 식사하시고 드시라는 뜻이고요.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는 까막눈이셨습니다. 평소 약을 드실 때마다 이게 아침 약이가, 저녁 약이가? 하고 물으셨는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무거나 주워 먹어라.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고 면박을 주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상처받아 저 인간은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며 서러워하셨죠. 그런데 그 무뚝뚝한 말 뒤에서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내가 약을 잘못 먹을까봐 밤새 돋보기를 쓰고 잘 나오지도 않는 볼펜에 침을 발라가며 이 그림들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 이 곰탱이 같은 인간아. 어머니는 약봉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셨습니다. 약봉지 겉면에는 아버지의 지문 자국과 함께 그리다 만볼펜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그림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순자야, 아프지 마라. 밥 잘 챙겨 먹고 약 꼭 먹어라. 네가 아프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아버지는 말로는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서툰 그림으로나마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소금국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을 알아누우셨는데 아버지가 밥 타령을 하시자 억지로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으셨던 어머니가 소금 조절을 잘못해 찌개가 소금물처럼 짜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뜨고는 어머니,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식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치셨습니다. 에잉, 국이와 이리 짜노. 소금국이가 니는 밥 하나 제대로 못하나. 어머니는 서러움에 부엌으로 달려가 우셨고 저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물 마시러 나왔던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짠 김치찌개 냄비에 밥을 통째로 말아 땀을 뻘뻘 흘리며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 아버지, 그거 안 짜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짜긴 뭐가 짜노? 간이 딱 맞구만. 네 엄마가 힘들게 끓인 건데 남기면 천벌 받는다. 아버지는 냄비 바닥에 남은 국물까지 물을 부어 싹싹 긁어 드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식성이 좋아서 아니면 음식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셨던 겁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밥상을 차려낸 아내의 정성이 고마워서 그리고 혹시라도 남기면 아내가 무안해하고 속상해할까봐 갓짠 국물을 꾸역꾸역 다 삼키셨던 겁니다. 짜다고 타박했던 건 아픈 아내를 부려먹은 자신에 대한 화풀이였고 다 드신 건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옛날에 어머니가 끓인 찌개 짜다고 타박하시면서도 아버지는 항상 냄비 바닥까지 다 긁어 드셨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도 그날이 생각나시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랬지. 나는 그 인간이 식신이 들려서 그런 줄 알았다. 내 정성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는 약봉지를 어루만지며 마치 앞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당신이 나한테 핀잔 주고 화낼 때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는 거 이제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방 안에는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와 창밖에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영우가 갈 때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요? 자기는 살 만큼 살아서 여한이 없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캅디다. 그게 뭔데요? 순자 저 사람 나 없으면 약은 제때 챙겨 먹을란가 밥은 안 굶을란가 그게 제일 걱정이라 캅디다. 자기는 지옥 가도 좋은데 재수 씨는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영우 유언이었어.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셨습니다. 지옥이라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약혼녀를 버리고 처제를 선택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바보 같은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약봉지와 짠 김치찌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장롱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입어온 낡은 러닝셔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눈물겹도록 찬란한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장롱 앞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평생 모아오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고? 또 뭐가 있나?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이 보자기를 풀어보세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 이불 사이에 끼워져 있던 커다란 붉은 보자기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묵직한 보자기는 팽팽하게 묶여 있었고 그 안에는 네모난 상자 같은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스르르 풀리고 보자기가 열리는 순간 방 안에는
형광등 불빛보다 더 환하고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는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이 잃어버렸던 사랑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는 타임캡슐이었습니다. 붉은 보자기가 스르르 풀리자 그 안에 겹겹이 쌓여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보석도 돈다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눈부시고 가슴 아픈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고?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수십 벌의 내복과 양말들이었습니다. 비닐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 것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디자인과 상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옛날 비닐 포장지에 담긴 보온 메리아스부터 최근에 나온 기능성 발열 내복까지 마치 속옷가게 진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시대별 내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옷들이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완전한 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놓인 회색 내복 상자를 집어드셨습니다. 이거 내가 30년 전에 당신 환갑 때 큰맘 먹고 사준 거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 했노? 사이즈가 안 맞아서 며칠 입다 버렸다 않겠나?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걸 버렸다고 얼마나 욕을 했는데. 이게 와 여기 있노? 어머니는 또 다른 양말 뭉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건 민수 대학 갔을 때 당신 겨울에 발시리다고 내가 시장 가서 사온 거다. 이것도 잃어버렸다 했는데.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은 지난 30년 세월 동안 어머니가 명절마다 생신마다 혹은 날이 추워질 때마다 아버지에게 사드린 선물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입었다. 작아서 버렸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며 퉁명스럽게 둘러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당신이 사준 옷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서러워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물건 귀한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답답해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라 차마 입을 수가 없어서 모아두신 겁니다. 저는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아버지의 낡은 러닝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옷장 정리하다 내던진 목이 다 늘어나고 구멍이 숭숭 뚫린 하얀 러닝 셔츠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입으셨는지 천이 얇아져서 뒤가 훤히 비칠 정도였고 겨드랑이 부분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한 손에는 구멍난 낡은 셔츠를, 다른 한 손에는 포장도 안 뜯은 새 내복을 들고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걸레 같은 러닝 셔츠만 입으셨어요. 제가 새 거 좀 사 입으시라고 용돈을 드려도 멀쩡한 걸 왜 버리냐고 화내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입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준 거라. 아내인 순자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준 거라. 아까워서 못 입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살에 닿아 달아버리는 것조차 미안해서 그 귀한 마음들이 해질까봐 두려워서 꽁꽁 싸매고 숨겨두셨던 겁니다. 마치 닳지 않는 보석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장롱 깊숙한 곳에 저축해 두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새 내복 상자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아이고, 등신아. 옷은 입으라고 사주는 거지 모셔두라고 사주는 기가. 그때 내복 상자들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달력 뒷면을 찢어서 쓴 듯한 거친 종이였습니다. 김노인 어르신이 그 종이를 주워 펴시더니 흐릿한 눈으로 읽어주셨습니다. 재수씨, 여기 영우가 쓴 글이 있소. 어머니와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자가 사준 옷이다. 내 거친 살에 닿으면 금방 해질까봐 겁이 난다. 나는 평생 거적대기만 입고 살아서 이런 비단 옷은 안 어울린다. 아버지의 투박한 진심이 김노인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내 죽거들랑 저승 갈 때나 한번 입혀둬라. 염라대왕 만나러 갈 때 내 마누라가 이렇게 좋은 옷에 입혔다고 자랑이나 한번 하고 가게. 그때는 내 살에 순자의 온기를 입고 가고 싶다. 어머니는 으엉하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셨습니다. 그 울음은 목구멍을 타고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장이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비명이었습니다. 여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죽어서 입는 게 무슨 소용이고, 살아서 따뜻하게 입지, 살아서 한 번이라도 입어주지. 어머니는 새 내복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방바닥을 뒹구셨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 추운 줄도 모르고, 당신이 윗목에서 덜덜 떨 때 나는 당신이 나 싫어서 그런 줄만 알고, 당신이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닐 때 나는 당신이 짠돌이라서 그런 줄만 알고. 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셨습니다. 60년의 오해는 풀렸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약혼녀를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속죄하듯 사셨는데 정작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평생 미워했다는 죄책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으면서도 시대의 비극과 엇갈린 표현 방식 때문에 단 한 번도 서로의 온도를 맞춰보지 못한 부부. 그 서글픈 엇갈림이 산더미처럼 쌓인 새 내복과 걸레 같은 헌 러닝셔츠의 대비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구멍난 양말을 손에 쥐었습니다. 엄지발가락 부분이 닳아서 꿰매고 또 꿰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양말을 신고 그 추운 겨울 건설 현장을 누비셨을 아버지. 발이 시려 동상에 걸리면서도 장롱 속에 있는 새 양말은 차마 꺼내 신지 못하고 이건 내 순자가 준 거다 하며 웃으셨을 아버지. 그 미련하고도 숭고한 사랑 앞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더 희생하셔야 했어요? 방 안은 어머니와 저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노인 어르신도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영우야, 이제 됐다. 재수 씨가 네 마음 다 알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가라. 창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참아왔던 눈물을 하늘이 대신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어머니가 문득 고개를 드셨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방바닥을 두리번거리시더니 아까 집어 던졌던 유품 상자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다. 어머니는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헝겊 주머니 2개를 꺼내셨습니다. 아까는 분노에 차서 보지도 않고 던져버렸던 그것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주머니를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옥색빛이 감도는 낡은 옷가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올 때 언니가 끼고 있던 것을 본 적이 있는 바로 명자 이모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 미안하오. 저승 가서 돌려주리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언니에 대한 미안함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옷가락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2번째 주머니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주머니는 낡은 옷가락지 주머니와 달리 붉은색 비단으로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 예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성스러운 포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굵고 무거운 순금으로 된 쌍가락지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촌스럽다고 할지 모르는 투박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금가락지에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반지 옆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시기에 편지를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민수야, 읽어봐라. 네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읽어봐라. 저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편지야말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바치는 생의 마지막 연서이자 60년 사랑의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펜을 놓지 않고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마지막 연서였습니다. 김노인 어르신과 어머니가 숨을 죽이고 제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젖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첫 줄부터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상자 안에 반지 2개가 보이지? 하나는 옷가락지고 하나는 금반지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물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옷가락지는 명자 씨 거다. 피란 내려올 때 그 사람이 끼고 있던 걸 내가 정신없이 챙겨온 거다. 평생 돌려주지도 못하고 짐처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언니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주인 잃은 유품이자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부채였던 것입니다. 순자야,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죽거들랑 이 옷가락지는 땅에 묻어다오. 명자 씨 만나면 내가 직접 전해주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나는 내 아내 순자랑 사느라 행복했다고 전해주고 올게. 아이고, 이 바보야. 어머니는 입을 막고 흐느끼셨습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언니에게 용서를 빌러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고 어머니에게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금쌍가락지. 그건 네 거다. 편지의 내용이 바뀌자 제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막노동판에서 벽돌 나르고 남들 버리는 고철 주워 팔아서 모은 돈으로 샀다. 30년을 모았다. 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서 제일 큰 걸로 샀는데 맞을란가 모르겠다. 어머니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반지를 집어드셨습니다. 묵직한 순금 3돈 쌍가락지. 투박하고 촌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는